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철욱입니다. 여기 뭐 기록학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9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저 역사하는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민간 기록물 저희들은 그냥 사료라고 하는데 이 사료를 어떻게 글로서 쓰는가 연구하고 분석하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 듣기에 좀 뭐 어쨌든 평소에 이렇게 들으시던 것하고는 좀 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특히 민간 기록물 중에 일기와 관련해서 제가 연구했던 경험들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일기라고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사전에는 날마다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뭐 느낌 따위를 지금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전에 놓은 그 뜻풀이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쨌든 날마다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매일 이렇게 겪은 것들을 적는 이런 그 문학 작품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기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일기가 이제 저희들 그 역사 연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90년대에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다양한 연구 자료에 대한 관심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개인의 그 경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전기라든지 자서전이라든지 일기라든지 뭐 편지나 인터뷰, 뭐 최근에는 이런 그 SNS와 같은 자료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근현대사이기 때문에 이런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기 연구가 진행되는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일기를 통해서 해방 이후 한 50년대나 60년대부터 80년대 정도까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한국에서 급속히 진행되던 이런 그 근대화와 개인의 관계, 개인이 이런 근대화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과 근대를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는 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주체적인 삶을 갖다가 살아갔는가, 뭐 이런 연구하는 팀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리티 연구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관련해서 일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연구는 주로 로컬리티 연구에 집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일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쓰는 그 키워드를 저는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관계에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좀 약간 건방지게 뭐 고전의 그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논어에 나오는 극기복례라고 하는 개념과 도덕경에 나오는 거피취차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그 인식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극기복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논리보다는 예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라라고 하는 그런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어쨌든 보편적인 기준이나 법칙 이것을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노자가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여기서 이야기 예라고 하는 자기보다도 저 멀리 있는 예와 같은 멀리 있는 저것보다는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 그런 비실제의 어떤 기준보다는 내 옆에 있는 아주 그 자유롭게 변화하는 이런 실제에 주목하라. 그래서 예와 같은 이런 거대 담론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이나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게 노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리를 뭐 최근에 물론 저희 연구뿐만 아니라 학계의 다양한 어떤 연구 분야에서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나 개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내에 모든 개체는 자기 운동성,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작동 논리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전체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과 같은 이런 지방들이 개체가 되어서 다른 지방과 합쳐져서 국가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이 부산을 갖다가 전체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산하에 다양한 어떤 구가 있을 거고, 또 구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제 개인도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런 어쨌든 전체와 부분의 어떤 관계를 속에서 이제 개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체와 관련해서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돌도 될 수도 있고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어떤 기준이나 하나의 논리로 설명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개체와 전체의 논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는 절대 다른 걸로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도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없고, 내의 어떤 몸이 있다고 한다면 내 머리에 의해 가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분이나 개체의 논리인 것이고, 그게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운동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으로서 그러면은 부분의 어떤 기록으로서 일기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일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기록이잖아요, 그죠? 매일의 기록. 여기에서 어떤 개인의 당일의 기록이고 경험한 것과 자기 관심사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다 기록을 하겠죠,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자료로서 활용할 때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아주 장기 기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긴 시간 동안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기록한 자료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제가 본 자료도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은 분들도 일기도 있고, 물론 그보다 더 오래된 것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장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록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리듬으로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패턴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갖다가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구술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기록과 비교를 해본다면, 구술은 이런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른 그 기억을 갖다가 발견해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런 일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이런 개체나 부분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걸 로컬티 연구에 가져다가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이 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일기는 화명동에 있는 대처마을이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윤희수 어르신의 일기를 갖다가 대천일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해 출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기 뭐 얼마 분량 안 되는데 읽고 교정 보고 뭐 해제 작업하고 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했는데, 다른 일도 많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그만큼 자료를 발굴해서 그냥 보관만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걸 정리하고 누군가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잘해 줬던 팀이 이제 이 전북대학교에 개인기록과 압축근대 연구단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팀이 이제 국비를 받아서 막 잘 하다가 올해 국비가 끊어지는 바람에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일기 연구에 굉장히 약간 좀 장애가 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연구단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뭐 일기 연구 방법이라든지 일기 자료에 대한 교류를 갖다가 해왔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일기를 통해 가지고 일기를 역으로 이제 일기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로컬리티가 어떻게 일기 연구 방법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공부를 해보면서 단순히 개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체화되어서 그게 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또 그러한 시간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인데요. 제가 뭐 언어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뭐 언어학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어떤 기록을 가지고 이게 언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30년 이상 되는 이런 일기 자료를 가지고 이런 단어는 표준어에 흡수가 되었구나. 이런 단어는 표준어가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도 흡수가 안 되고 지역으로서 꿋꿋하게 생명을 갖다 유지하구나. 이게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도 일기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의 여성의 일상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여성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희생만 강요당하는 근데 이런 여성들로만 이해될 수가 있었는데 이 일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 찾아 나가려고 하는 이제 여성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낸 책입니다. 이 두 권 내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6년 걸렸습니다. 뭐 우리 경상도 말로 꼴랑 두 권인데요.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전북대 팀들이 한 6년 정도에 이렇게 많은 책을 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각각의 일기를 한 권씩만 해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자료를 내고 읽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 작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일기를 가지고 연구하는 팀들은 좀 있고 또 개인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내는 연구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누가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런 자료집 내면은 아무런 성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구비도 받지 못하고 뭐 어디 점수도 별로 받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 구체적으로 시간과 관련해서 좀 뭐 이야기를 갖다가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 아까 제가 개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다시 로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이런 개체들은 자기 리듬이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반복에 의해 가지고 아주 익숙해지는 것들인데요. 이게 어쨌든 일기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 예를 들면은 제가 분석했던 전라북도의 임실에 있는 일기인데요. 이 사람의 뭐 농촌이니까 자연히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뭐 벼보리를 심는 농촌 일상이든지 안 그러면 누에를 치는 거라든지 과일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 그 일기에 표현이 돼요. 그럼 일기의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했던 대천일기는 이분이 농업사 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에 나가서 물을 어떻게 댔다, 무슨 비료를 사용했다, 어떤 종자를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일기도 있지만 또 이제 지금 이분은 회계장부예요. 누구한테 돈을 얼마 빌렸다 이런 것들이 중심인데도 계속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들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런 거래 방식들이 그래서 이 당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자기들끼리는 화폐로 거래하는 것보다도 내에서 해물로 거래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갖다가 많이 발견할 수가 어쨌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농촌 사회이기 때문에
벼보리가 수확될 때만 화폐가 있는 거죠. 물론 중간에 상품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화폐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본 이 마을은 그런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에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마을이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상이나 사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본에 말려드는 그런 그 안 좋은 모습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기들이 그 현물 거래하고 화폐 거래 사이에 이런 그 괴리를 갖다가 메워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서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을 사람들을 갖다 보호해주는 이런 장치로서 외상이나 사채 거래들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을 사람들끼리 이런 패턴을 공유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들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농촌 근대화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식량 정산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이 성과주의를 해가지고 할당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모내기를 앞당기게 한다든지, 잘 아는 것처럼 통일배를 심게 한다든지, 공판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특히 이런 통일배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풍 사건, 이 그 종자를 갖다가 만들었던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품종인데요. 이게 국가에서는 빨리 종자를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에게 빨리 보급을 해서 통일배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농민들에게는 자기들이 그 재배하던 그 품종도 존재를 하고, 또 이 품종을 자기 농토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렇게 다 실험을 거친, 즉 자기들의 패턴에 맞는 시간에 맞는 품종들이어야만 이게 안착이 되고 제대로 된 그 수확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농사가 이제 망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어쨌든 국가가 요구하는 것과 충돌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때는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국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는, 저항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정책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시간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에 있는 윤희수 어른의 일기와 김상수 어른의 일기 두 가지를, 이분은 북구의 대천마을이고, 김상수 어르신은 영도에 있었던 대한독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다른 두 공간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전체사로서 부산의 역사로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두 일기를 일단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전체사가 보면은 50년대에서 70년대 이 두 일기가 주로 쓰여 있던 시기를 보면, 이 윤희수 어른의 일기는 농업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김상수 어른의 일기는 대한독이니까 이제 그 공업에 대해서 이제 썼겠죠, 그죠? 그래서 부산의 역사에 주로 많이 이 시대에 부산의 경제사라든지 시사에 쓰여져 있는 것은 공업화와 무역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어떤 인구와 관련해서 이런 이주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부산의 전체사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마을 이제 대천일기인데요. 이분이 윤희수 어르신입니다. 지금 25년생이니까 90한 정도 됐겠죠. 보기만 해도 어른이 굉장히 깐깐하게 보이잖아요. 일제시대에 자기가 소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일기를 썼대요. 이분이 일기를 쓰는데 매일 씁니다. 근데 물론 남아있는 건 지금 다 남아있지 않은데, 이분이 손가락에, 펜 잡는 손가락에 그 고름이 생겨가지고 펜을 잡을 수 없는데도 탱자나무 가시를 가지고 고름을 터뜨리고 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일기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기 쓰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기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분이 살았던 대체마을이라고 하면 70년대에 지금 마을을 통해서 이게 산성을 올라오는 그 길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90년대 마을의 모습이고요. 이분이 살고 있는 그 곳이 낙동강변에 지금 요 부산 사상구 북구면은 여기가 이제
대체 마을이고 요 넘어서면 이제 이쪽이 반대편이 부산대학 쪽입니다. 이분이 지금 빨간 걸로 제가 잘 안 보입니다만 써놓은 것은 이분이 어떤 동네 이동한 것입니다. 처갓집에 갔다가 또 아니면 뭐 오촌 삼촌 집에 갔다가 또 친구 집에 갔다가 간 이동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놓은 것이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가장 많이 이동한 곳은 구포장입니다. 38장인데요. 장에 꼬박꼬박 갑니다. 할 일이 없어도 가요. 가는 게 그때 갈 때 자기가 우차를 몰고 오늘 또 우차를 몰고 장에 갔다 온다 하는 게 이 사람이 쓰는 가장 많은 일기에 써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권의 제목을 제가 우차를 몰고 장에 갔다 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런 만큼 한 10리 정도 되는 거리를 장에 다니면서 그 현금을 갖다가 마련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동 외에도 이제 이렇게 부산까지도 이제 나옵니다. 그런 이분의 그런 일상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마을에 정착했고 지금도 우리가 그 화명동의 이 마을은 그 대체 마을 학교를 비롯해서 이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마을이거든요. 그런 마을인데 이분의 일상을 보면은 노동이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업 중심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도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서와 관련해서 자기들 식대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이동을 보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달 평균 한 10회 정도를 마을 밖으로 이동을 하는데 구포나 구포장, 대저, 대동, 양산, 부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목적은 장에는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고요. 문상이나 결혼, 병문안, 친목계 이 관광이나 영화도 많이 갑니다. 부산에 구포에 있는 영화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처갓집이 이제 명륜동에 있었는데 명륜동에 동네 극장도 가고 서면까지도 영화 보러 옵니다. 이런 일들을 갖다가 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관계를 하면서 이제 사는가 하는 것은 마을에서 공적인 업무를 갖다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마을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고 초등학교 친구들과 관련해서 또 아니면 집안이라든지 사이들계, 문중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을에서 그 외의 영역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상수 선생이 쓴 김상수 일기는 뭐 해물은 이 정도 보관되어 있고 58년부터 92년까지 일기가 써져 있습니다. 이분은 일기를 굉장히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럴 때만 뭐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했는데 차였다든지 하면 일기를 쓰고 뭐 하여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게 이제 대한독일 일제시대 건물의 모습이고요. 한 20년 전에 이곳이 아파트로 바뀌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건물 외벽이 담장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이 했던 대한독일 내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릇이 구워져 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색칠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독일가 있었던 위치는 여기가 영도딸이고 여기가 부산대교입니다. 부산대교 딱 넘어서면 여기 있는 아파트 자리입니다.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부모님도 고향이 함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가지고 어릴 때 일본에서 결혼하고 귀국해서 이제 강원도 가가지고 통천 고접에서 금강산 사진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해방 직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본인이 6살 되던 해에 함안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경주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고 경주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58년 11월 달에 형이 이제 대한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행도음으로 부산에 와서 취직을 해서 삽니다. 이 대한독일은 원래 1908년에 일본의 카나자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25년에 이제 부산에 본사를 이전했다가 해방 이후에 책산으로 지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화받았다가 최유상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년대에는 일본식 기술을 받아가지고 좀 잘 되다가 이제 이런 도자기 그릇을 안 쓰게 되면서 73년에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니까 큰 기업에 속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보면은 이런 큰 기업에 자기가 거의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 자기는 충족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지직을 하는데요. 400명 지원해가지고 14명이 지직이 됩니다. 굉장히 그런 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경영 조건이 안 좋다든지 월급을 제때 안 준다든지 월급을 안 줘가지고 걸어주면서 팔아가지고 월급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친구가 폐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고 작업 시간에 없던 짓도 못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기로 하여금 이 회사에 대해서 정 떨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람은 여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택해요. 그러니까 여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노동자들의 여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노동계급을 재생산하는 즉 노동자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동자가 이제 자기 개발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보면 아까 그 대한독일 앞에 이 사람이 살았는데요. 이성도 지금 그 영도에 있는 이성도 쪽에 자주 가고요.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산인 고가산, 그 다음에 청학동 해변이나 영도다리 태종대. 태종대는 그 당시에 아주 그 공원화 안 됐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도 밖으로는 영도산 공원이나 극장, 국제시장, 자갈치 뭐 이 근처로 주로 다니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제성도로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현실 생활에 대한 위로, 불만 해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어떤 꿈을 꾸기 위한 그런 그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독서와 일기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 또한 단순히 계몽적인 의미로서 이제 이걸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회로 이것을 갖다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일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떨어진 두 개의 어떤 사실들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의 연구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부산의 역사는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역사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그 부산의 역사를 쓰려고 하는 어떤 방향이나 안 그러면 쓰는 어떤 주체나 시선에 따라 가지고 맥락에 따라서 이런 부분의 역사들이 거론이 되어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생태와 관련한 것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생태와 관련한 것이 부산의 역사로서 만약에 기록된다고 한다면 대치마을에서 윤수 어른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부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산에 들어왔던 이런 60년대 70년대의 어떤 노동자의 삶이 부산의 역사에서 부각이 될 때 같으면은 김상수 어른의 일기가 전면에 또 떠오르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자료나 연구가 튼튼해야만 이런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인의 어떤 기록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는 뭐 또 기록하시는 분들에게 또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